밤에 듣는 조선야담. 옛날 옛적 한양에 지조가 굳기로 소문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어서 아내를 여인 후 평생을 호라비로 살았는데 사랑하던 아내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병든 아내가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당신이 약속 한 가지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차마 영원히 눈을 감지 못할 거예요. 그게 뭐요? 내 약속하리다. 내 죽고 난 뒤 절대로 다른 여자와 혼인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물론이요. 당신이 죽고 나면 나는 평생을 혼자 살 것이요. 다시 혼인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죽고 난 뒤 절대로 다른 여자와는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물론이요. 당신이 죽고 나면 나는 다른 여자와 절대로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겠소. 선비는 굳게 맹세했고 아내는 마침내 눈을 감았지요. 그 후 20년을 하루같이 선비는 아내와의 약속을 꿋꿋하게 지키며 호라비로 살았습니다. 주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도 한눈 한번 파는 법이 없었고 선비는 오직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학문에만 열중할 따름이었지요. 선비가 사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기방이 있었습니다. 그 기방에는 재색을 겸비한 이름난 기생이 있었는데 이 기생은 일찍부터 지조궂은 선비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요. 기방을 드나드는 선비들에 의하면 그는 설사 양귀비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을 굳은 지조를 지닌 사내라고 하였는데 기생은 이 말에 마음이 동하여 언젠가는 한 번 그 사내의 지조를 꺾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생은 선비의 집으로 찾아가서 말했지요. 선비님의 높으신 인품을 소문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선비님을 흠모하던 중 오늘 밤 선비님께 제 몸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물리치시지 마세요. 오늘 물리치시면 내일 다시 찾아오고 내일 물리치시면 모레 다시 찾아와 이 몸을 받아들이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선비는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몇 날 며칠을 찾아오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아내가 죽은 후 아직까지 여색에 마음을 둔 적이 없느니라. 그러니 헛되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거라. 선비의 말에 기생은 이런 반구 없이 인사를 하고 돌아 나왔지요. 그러나 그 다음 날 밤 기생은 다시 그 선비를 찾아갔고 선비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이 옆에 있든 말든 탁자에 놓인 책에서 눈을 떼지 않으니 기생이 다시 돌아 나왔지요. 그러나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선비를 찾아갔고 그렇게 열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선비는 마침내 책을 덮더니 기생에게 말했지요. 뜻을 굽히지 않는 내 그 노력이 가상하구나.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기방에 있는 몸이라면 시에는 일가견이 있을 터인즉 너와 내가 대구를 이어가다가 먼저 막히는 사람이 지는 거로 해서 이긴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로 하자. 내가 지면 너와 오늘 밤 잠자리를 함께 할 것이오. 대신 내가 지면 앞으로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냐? 그러자 기생은 생긋 웃으면서 냉큼 대답했지요. 좋아요. 그러면 선비님이 낸 제안이니 먼저 시구를 읊으세요. 제가 뒤를 이을 테니. 선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먼저 한 년을 읊었습니다. 무아술은 몸이 같은데 복중에 한 점이 부족하다. 그때 기생이 몸을 조용히 일으키더니 선비의 옆으로 건너가서 바싹 붙어 앉자 선비가 기녀의 얼굴을 닿을 듯이 돌아보며 말했지요. 대꾸 읊을 생각은 않고 이 무슨 무리한 짓이냐?
그러자 기생은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입을 선비의 귀 가까이에 바짝 가져다 들이대더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기워 사는 다리를 맞대는데 어찌 서로 도발하지 않으리요. 그 순간 선비의 얼굴이 벌겋게 변하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지요. 그때 기생은 한 손으로 잽싸게 선비의 아랫도리를 꽉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뭐 하세요? 빨리 읊지 않으시고. 선비는 이미 기생의 소나기에서 한 줌이나 되게 부풀어 있었죠. 그리고 그는 대구를 읊는 대신 그만 기생의 몸을 안고 그대로 엎어져 버렸죠. 그리고 기생은 다음날 새벽녘이 되어서야 선비의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선비의 친구가 찾아와서 기생의 말을 전했지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 기녀가 자네한테 전하라고 하더구먼. 그까짓 말장난 한 번에 넘어갈 못난 지조 같으면 지나가는 개나 물어 가란다고 말일세. 친구가 돌아가자 선비는 그 길로 아내의 무덤으로 달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행실이 올곧지 못해 남봉꾼으로 소문난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혼례를 하자 한 달도 채 못 되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더니 아들 셋의 딸 하나를 낳고 나서도 여전히 못된 버릇을 그칠 줄 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남편의 서방질에 화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던 아내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잘 됐다는 듯 아내의 장례도 끝나기 전에 여기저기에 중매를 넣어 젊고 예쁜 색식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선비의 상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손을 내저어 버렸습니다. 개중에 딸 많은 집안에서는 더러 첩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딸을 집안에 들여놓기만 해달라던 축들도 웬일인지 선비의 아내가 죽고 나자 모두 그만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이유는 단 하나. 제일 큰 아이라야 이제 겨우 8살 난데다. 막내는 아직 젖먹이나 다름없는 전처의 소생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하고 난 남봉꾼 선비는 이제 모든 이웃으로부터 그야말로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아내가 죽은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선비는 여전히 호라비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비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뒤치다꺼리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한 놈을 다독거려 놓으면 다른 놈이 말썽을 피우고 그 놈을 다독거려 놓으면 또 다른 놈이 말썽을 피워서 그야말로 집안은 늘 전쟁터나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아직 30도 채 되지 않는 선비로서는 잠자리가 늘 허전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았을 적에는 문방만 나서면 쎄고 쎘던 여인네들이 아내가 죽고 난 후로는 모두 하나같이 돌아앉아 꼬리를 감추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산 너머 고을에 사는 친구에게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친구의 마을에 후척감이 하나 있으니 얼른 와서 선이나 한번 보라는 정갈이었죠. 그 말에 그는 다음 날 바로 이웃집의 노파에게 아이들을 맡겨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소개한 여자는 30에 가까운 과부로 박색 중에 상박색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선비는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나마 간절하긴 했지만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요. 아무리 여자가 아쉬워도 저런 박색을 안고 어떻게 잠자리에 드나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대낮부터 술만 들이키다가 날이 저물어 오자 그만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산을 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중간에 오줌이 마려웠던 그는 잠시 숲속으로 들어가 이를 보고 돌아서는 그때 웬 여인이 길을 지나다가 채 바지춤도 여미지 못하고 돌아서는 선비와 딱 맞닥뜨리고 말았지요. 순간 선비는 그만 자신의 흉한 아랫도리를 그대로 여인에게 내보이고만 셈이었는데 그 모습을 본 여인은 깜짝 놀라 애구머니나 하며 두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그러나 여인은 그러고도 잠시 더 선비의 아랫도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가 당황한 그가 돌아서서 물건을 감추고 난 후에야 비로소 선비의 얼굴을 향해 눈을 흘금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비는 갑자기 술이 확 깨는 느낌이었지요. 아무리 보아도 스물을 넘기지 않아 보이는 한눈에 보아도 눈에 확 띄는 미인인데 그런 여인에게 자신의 아랫도리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고 말았으니 잠시 그렇게 마치 여우에게 홀린 듯이 서 있던 그는 갑자기 아랫도리가 불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작정을 하고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여인을 향해 소리쳤지요. 여보, 나 좀 보! 그러자 그 여인 역시 마치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발걸음을 딱 멈추고 뒤돌아보았지요. 그러고는 다시 그의 얼굴을 흘금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선비는 그 여인에게 주춤주춤 다가가 입가에 미소를 흘리며 말했지요. 날도 저물어 가는데 여자 혼자 몸으로 이 한적한 산길을 지나기란 쉽지 않을 터이요. 그러니 괜찮다면 내가 말동무나 되어드리리다. 선비의 말에 여인은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냥 고개만 한번 까딱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몸을 돌려 다시 앞장서 걷기 시작했지요. 선비는 얼른 뒤쫓아가 그 옆에 바짝 붙어서 잠시 따라 걷다가 은근한 목소리로 수작을 걸었습니다. 아까는 실례가 많았소. 그러자 여인 또한 잠시 말없이 걷다가 은근한 목소리로 대받았지요. 보려고 해서 본 건 아니에요. 그 말에 선비는 그만 걷잡을 수 없는 욕정을 다시 느꼈고 한 손을 은근슬쩍 여인의 팔로 가져가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떻소? 남의 물건을 훔쳐보고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소? 그리고 선비는 여인의 어깨를 그대로 두 팔로 잡아 돌려 세웠고 여인은 몸을 비틀어 한동안 그의 손길을 뿌리치는 듯한 신용을 하다가 마치 앙탈을 부리듯 말했지요. 아이, 이런 길가에서 대체 뭘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인은 고개를 좌우로 돌려 주위를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뜻을 알아차린 선비가 여인의 손목을 잡고 숲으로 이끌었고 여인은 순순히 숲속으로 따라 들어왔지요. 마음이 급한 선비는 그대로 여인의 몸을 쓰러뜨리고 그 위에다 자신의 몸을 얹었는데 여인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한 손으로 선비의 목을 끌어안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스스로 치마끈을 풀고 양무릎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둘의 야합은 서로 간에 큰 힘 한 번 쓰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졌지요. 한 차례의 야합이 끝난 뒤 선비가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여인에게 묻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난양이라 합니다. 3년 전 시집을 갔지만 원체 몸이 약했던 남편은 그동안 병치레만 하다가 1년 전에 그만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후 저는 자식도 없이 시어머니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마저도 한 달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났지 뭐예요. 그래서 혼자 살 길이 막막하여 지금 친정으로 돌아가는 중이랍니다. 여인의 말에 선비는 이거야말로 하늘이 점지해준 인연이다 싶어서 여인에게 다시 달려들 듯하며 물었지요. 그렇다면 친정에는 누가 있어? 그러자 여인은 다시 한숨을 푹 내쉬며 말하길. 친정에라야
아무도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다만 저의 큰아버지 되는 분이 아직 살아계시니 그분께라도 몸을 의탁해볼까 해서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 말에 선비는 자신도 1년 전에 상처한 호랍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여인 역시 깜짝 놀라는 눈치였지요. 그러니 이런 인연이 어디 있어? 우리 서로 의지하고 삽시다. 그 순간 여인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물었지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몇이나 되나요? 아들 셋에 딸 하나요? 모두 아직 어리긴 하지만 어머나 세상에. 선비는 놀라는 여인을 보며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또 일을 망치는가 싶어서였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오히려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시집간 뒤부터 남의 집 아이들만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나는 언제쯤에나 저런 아이들을 가져보나 해서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넷이나 되다니. 그 말에 감격한 선비가 여인에게 말했지요. 당신이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한다니 이제 더 따질 것도 없어. 빨리 당신의 백부께 연락해서 우리 두 사람의 혼인을 알립시다. 하지만 그 순간 여인이 선비를 말렸습니다. 그럴 필요까진 없어요. 저의 큰아버지는 돈만 아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혼인한다면 틀림없이 또 당신에게 큰 돈을 뜯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아예 알리지 않는 것만 못해요. 이렇게 하여 선비는 그 길로 당장 여인을 데려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인은 얼마나 부지런하고 아이들을 잘 거두는지 이웃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는데 그 중에는 남봉꾼 선비를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지요. 세상도 참 불공평하지. 저런 남봉꾼에게 양귀비 같은 후처라니. 그동안 서방 남봉질에 고생만 하다 죽은 마누라가 알면 저승에서라도 통곡할 게 분명해. 누가 아니라나. 그나저나 양귀비같이 고운 얼굴에 웬만하면 나 몰라라 하련만 넷이나 되는 남의 자식을 어쩌면 저리도 하나처럼 말끔하게 거두는지 내 저렇게 안과 겉이 한결같이 고운 여자는 보다 처음일세. 저런 천하의 남봉꾼에게 선녀 같은 마누라라니. 하지만 선비의 후처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룻밤도 거르지 않는 여인의 잠자리였지요. 눈만 뜨면 닥치는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일에 지칠 법한데도 여인은 밤마다 선비를 녹여내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비는 꼼짝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밤낮 없이 여인의 뒤만 졸졸거리며 따라다니는 게 일이었지요. 여인은 낮에는 현모양처요. 밤만 되면 욕으로 변하는 모든 사내가 이상으로 삼는 바로 그런 아내의 전형이었습니다. 이렇게 꿈결 같은 한 달을 보낸 선비에게 어느 날 여인이 말했지요. 남자가 이렇게 날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남들이 흉본답니다. 그러니 오늘은 바깥에 나가 바람이나 좀 쏘이고 들어오세요. 그동안 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준비나 해놓을게요. 선비는 여인에게 등을 떠밀리다시피 하여 바깥으로 나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대문을 나서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제는 자신의 마누라가 되었다지만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자신에게 스스럼 없이 몸을 내어준 일을 생각하면 쉬이 그 지조를 믿을 수가 없었고 그 사이 박물 장수라도 찾아와 치근대기 시작하면 큰일이다 싶었던 것이지요. 생각 끝에 그는 바깥문에다 빗장을 하나 가로질러 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집을 나온 지 한나절쯤 지나자 선비는 여인 생각에 좀이 쑤셔서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는 서둘러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바깥문에 가로질러 놓은 빗장은 그대로 있었고 빗장을 풀고 문을 연 그때 어두컴컴한 집안의 한 구석에 웬 짐승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은 것을 보았다 싶은 순간
벼랑간 그 짐승이 선비를 향해 뛰어오르더니 그대로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지요. 놀란 선비가 나자빠지면서 보니 한 마리의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한동안 정신을 놓고 있던 선비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방 안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임자, 얘들아. 그러나 여인도 아이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집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하기만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집안에서 비린내가 진동한다 싶어보니 아이들이 모두 죽어 있고 여인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아이들을 장사진에 주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와 이부자리를 털어내던 선비는 그만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여인과 함께 썼던 이부자리에는 온통 이리 털로 뒤덮여 있었던 것이죠. 그 후 이 사건을 조사하던 관가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조사할 방법이 없었죠. 그러자 사또는 선비를 불러서 호되게 야단을 쳐서 돌려보낸 뒤 그만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명색이 선비라는 자가 평생을 남봉질로 얻은 그 대가 또한 괴이적기 짝이 없구나. 사라진 그 여인이 그날 문간을 박차고 나간 그 일이었는지 아닌지는 우리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너의 불행은 모두 너 스스로가 만들어낸 업보이다. 그러니 돌아가 죽은 아이들과 그 어미를 위해 빌고 또 빌라.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